니녀는 어디 소속이야? 그 계급장 뗀 여군의 머리에 커피를 쏟아부은 중령, 그 여군의 정체가 군 전체를 감찰하는 투스타였다면 벌어지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도군단의 심장부, 그 거대한 조직에 혈액과도 같은 물자를 책임지는 제5군수지원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특히 사령부 예하 보급대대의 공기는 새벽 안개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병사들의 군홧발을 붙잡았다. 그 공기의 진원지는 바로 보급대대장, 표인범 중령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누가 봐도 엘리트 군인의 표본이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눈매는 그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에게 표인범 중령은 표범 그 자체였다. 먹잇감을 포착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 맹수, 그의 발톱은 언제나 가장 연약한 살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집무실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열린 문은 소통의 상징이 아닌 감시의 눈동자였다. 복도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그의 시선을 느껴야 했고 아주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어김없이 지옥의 포효가 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상병.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그의 목소리에 운전병 김상병의 어깨가 굳었다. 관사와 대대를 오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자신의 실수를 복기하고 있었다. 예, 중령님. 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표 중령은 코를 킁킁거리며 마치 불쾌한 오물이라도 발견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김상병은 어젯밤에도 1시간 넘게 차량 내부를 쓸고 닦았다. 방향제까지 새로 교체한 터라 곰팡이 냄새가 난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세계에서 아닙니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즉시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지금 당장 해야지. 오늘 오후에 내가 사령관님 모시고 이동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따위 차로 모실 건가? 자네 지금 나를 욕보이는 건가 아니면 사령관님을 능멸하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내 클리닝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병은 허리가 끊어질 듯 인사하고 운행 대기실로 달려갔다. 그의 등 뒤로 표 중령의 경멸 어린 콧방귀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런 사소한 트집은 그의 일상적인 유희에 불과했다. 부하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표인범 중령의 방식이었다. 대대의 모든 업무는 그의 진급을 위한 재물이었다. 실적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고 이를 위해 병사들은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했다. 정작 그 실적의 대부분은 부풀려지거나 조작된 숫자 노름에 불과했다. 수많은 서류와 보고서들이 그의 책상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부하들의 피와 땀을 양분으로 삼았다. 그의 폭정 뒤에는 거대한 뒷배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의 아내의 오빠, 즉 그의 매형이 바로 얼마 전까지 육군본부의 실세로 불리던 차진혁 예비역 소장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지금은 군복을 벗었지만 그가 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육사 선후배로 얽힌 인맥은 거미줄처럼 군 전체에 퍼져 있었고 주요 보직에 있는 지휘관들 대부분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표인범 중령이 이토록 거칠 것 없이 날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차진혁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표범의 사냥으로 시작되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박충사의 전투복 소매에 희미하게 묻은 기름때를 발견한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박충사, 당신 지금 그게 군인 복장이야? 정비하다가 바로 튀어나왔나? 여기가 정비소야 아니면 대대본부야? 당신 같은 고참이 그 모양이니 아래 것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20년 가까이 군에 몸담아온 베테랑 부사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밤새 이어진 비상정비를 마치고 보고를 위해 들어오던 길이었다. 하지만 변명은 허용되지 않았다. 오직 굴욕적인 사죄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표인범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충사를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와 함께 매형 차진혁의 이름으로 발주된 특정 군납업체의 납품 계약서가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능숙하게 넘기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지긋지긋한 중령 계급장을 떼고 대령으로 진급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 너머 장군의 별까지도 그의 야망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는 또 다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하은정 소장의 집무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감찰실장이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성이, 그것도 2개의 별을 달고 감찰이라는 칼자루를 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군 생활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게 했다. 그녀의 책상은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각종 보고서와 서류철로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익명의 투서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투서는 제5군수지원사령부의 만연한 부조리와 특정 간부의 폭압적인 행태, 그리고 의심스러운 군납 비리 정황을 고발하고 있었다. 여러 부대가 언급되었지만 유독 보급대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투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하은정 소장은 종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병사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표인범 중령. 그녀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은조렸다. 그의 인사기록 카드를 이미 검토한 뒤였다. 완벽에 가까운 경력, 화려한 인맥, 그리고 차진혁 예비역 소장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전형적인 성공한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웠다. 완벽하게 포장된 상자일수록 그 안에는 썩은 과일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계룡대의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견고해 보이는 성벽 어딘가에 좀벌레들이 구멍을 뚫고 있었다. 그 구멍을 찾아내 도려내는 것이 바로 그녀의 임무였다. 김소령. 그녀의 호출의 부관인 김소령이 칼같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예, 실장님. 이번 주 주말 일정 전부 취소해. 용인에 잠시 다녀와야겠어. 알겠습니다. 의전 차량과 수행 인원 준비하겠습니다. 하은정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조용히 다녀올 거야. 계급장 뗀 전투복 한 벌만 준비해줘. 김소령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은정 소장의 이런 돌발적인 현장 방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고서 속의 활자가 아닌 현장의 공기와 병사들의 눈빛을 믿었다. 표범이 자신의 왕국에서 포효하고 있을 때 그를 사냥할 더 높은 차원의 포식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먹구름이 맹렬한 기세로 용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제5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는 주말을 앞둔 미묘한 해방감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표인범 중령의 분노라는 2개의 상반된 공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병사들은 애써 태어난 척 자신의 업무에 몰두했지만 그들의 귀는 항상 복도 너머 중령의 집무실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대대 위병소를 통해 낯선 군용 지프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운전석에는 평범한 부사관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서는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의 한 여군이 내렸다.
위병소 근무자는 그녀의 어깨에 아무런 표식이 없는 것을 보고 갓 임관한 초임 장교거나 혹은 타 부대에서 파견 나온 부사관이겠거니 짐작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육군본부에서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군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육군본부라는 말에 위병소 근무자는 순간 긴장했지만 혼자 온 여군에게서 어떤 위압감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간단한 신원 확인 후 부대 출입을 허가했다. 여군의 정체는 바로 감찰실장 하은정 소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가장 평범한 군인의 모습으로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부대 곳곳의 풍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낡고 제때 보수되지 않은 시설물, 마주치는 병사들의 어둡고 경직된 표정, 간부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불안한 걸음걸이. 그녀는 이미 이곳의 공기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병사들이 유일하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휴게실로 향했다. 낡은 소파 몇 개와 자판기, 그리고 구석에 놓인 탁자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판기에서 가장 저렴한 믹스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창가 구석의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휴게실에는 그녀 외에 서너 명의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편히 쉬지 못하고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은정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며 병사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주말 계획이나 걸그룹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대화 중간중간에 그분이라는 지칭어가 등장할 때마다 목소리가 급격히 낮아지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표인범 중령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전에 있을 사단장 보고자료에 오타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담당 과장을 박살내고 온 참이었다. 그의 등장에 휴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직된 자세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표인범의 시선은 곧바로 구석에서 유일하게 일어서지 않고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하은정에게 향했다. 계급장 없는 전투복, 처음 보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 당당한 태도. 그의 분노에 새로운 불씨가 던져졌다. 어이. 그가 턱짓으로 하은정을 가리켰다. 하은정은 그를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너 지금 나 못 봤어? 어디 소속이야? 표인범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으르렁거렸다.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은정은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를 관찰하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지나가는 길? 여기가 니년 안방이야? 상급자를 봤으면 벌떡 일어나서 경례부터 박는 게 군인 기본 아닌가? 여군들은 군 생활 편하게 하는가 보지. 이런 기본적인 군기도 안 잡혀 있고. 그의 입에서 저질스러운 성차별적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주변의 병사들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일부 간부들의 얼굴에는 은근한 동조의 미소가 번졌다. 평소 표 중령이 여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뚤어진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은정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얼어붙은 휴게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군기는 계급과 예의를 바탕으로 바로 서는 것이지 고성과 폭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반박에 표인범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감히 일개 여군 나부랭이가 자신에게 대꾸를 하는 것을 넘어 가르치려 들고 있었다. 그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이게 진짜 미쳤나? 그는 하은정이 내려놓은 종이컵을 와락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남아있던 미지근한 커피를 그대로 그녀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다. 갈색 커피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전투복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정신이 좀 드나? 여기가 어딘지 이제 좀 알겠어? 그는 비웃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하은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표인범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오히려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얼음과도 같은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표인범은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 악랄해져야 했다. 뭘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는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병사들의 과자 봉지를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과자 부스러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그녀의 젖은 전투복에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끔찍한 모욕이었다. 이따위 거 처먹을 시간에 니들 임무나 똑바로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표인범은 마지막으로 고함을 지르고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휴게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휴게실에 남은 이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꼴사납게 변해버린 하은정을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감히 표범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목격한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한 여군의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으며 한 잔의 커피로 시작된 가장 서늘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예고편이었음을. 하은정은 자신의 몸에 붙은 과자 부스러기를 묵묵히 털어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모욕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나다. 지금 즉시 사냥을 시작한다. 목표는 제5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 한 놈도 빠짐없이. 표인범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만족감에 젖어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방금 전 휴게실에서의 일은 아주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한 버릇없는 여군 하나의 군기를 잡음으로써 대대 전체에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그 여군의 얼굴을 잊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주말에 있을 매형과의 골프 약속과 다음 주에 있을 군납 업체 선정 심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평화로운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부대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제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었다. 무슨 일이야? 표인범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작전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적군이라도 쳐들어왔어? 그게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정문으로 감찰팀 차량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감찰? 표인범의 눈이 커졌다. 연례 감찰 기간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 갑작스러운 불시 감찰이라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건 무슨 경우야. 그래 봐야 서류 몇 장 뒤적이다 가겠지. 당황하지 말고 준비된 자료나 잘 챙겨. 그는 애써 여유를 부렸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숨기고 있는 비리 장부들과 조작된 서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자신의 뒤에는 매형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감히 누가 자신을 건드리겠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었다. 위압적인 풍채의 감찰부 수사관 2명이 양옆으로 비켜서자 그들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게 각 잡힌 정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별. 소장의 계급장이었다. 표인범의 시선은 새로 들어온 인물의 어깨에서 얼굴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리고 그의 호흡이 멎었다. 그 얼굴을 그는 알고 있었다. 불과 몇십 분 전 자신이 직접 커피를 머리에 붓고 과자를 던지며 모욕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커피에 젖었던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과자 부스러기가 붙어있던 전투복은 별 2개가 선명한 정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냉정한 눈빛. 표인범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저도 모르게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표 소장님. 집무실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자신들의 대대장이 보잘것없는 여군이라고 무시하고 폭행했던 이가 바로 육군 전체의 군기를 감찰하는 감찰실장 하은정 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은정은 무릎 꿇은 표인범을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표인범 중령. 예. 소장님. 나는 대한민국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하은정이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표인범의 심장에 박혔다. 자네는 방금 전 상급자인 나를 능멸하고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 그녀는 표인범의 책상 위로 다가가 가장 위에 놓여있던 군납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강운물산이라는 업체명이 선명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자네가 저지른 과오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군. 하은정은 서류를 책상 위로 던져버리고 등 뒤의 수사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표인범 중령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특별감찰실로 압송하도록.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 보급대대 전체를 폐쇄하고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라. 단 한 장의 종이, 단 하나의 파일도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표인범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그의 컴퓨터 본체를 분리하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표인범은 이성을 잃고 하은정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오만하고 당당하던 표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 마리 미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은정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자네가 용서를 구할 상대는 내가 아니다. 자네의 오만함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부하들과 자네가 더럽힌 이 군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자네에게는 이제 오직 군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표인범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다. 매형. 차진혁 소장님. 매형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는 자백과도 같았다. 하은정 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표인범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뒤에 숨어 군을 좀먹고 있는 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낼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감찰팀이 대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겁에 질린 간부들과 어리둥절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긋지긋한 폭정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하은정 소장은 그 불씨를 보았다. 그녀는 저 작은 불씨들을 모아 거대한 횃불을 만들어 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비출 생각이었다. 심판의 별이 용인의 하늘 위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표인범 중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후 제5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폭군이 사라진 왕국에 남겨진 백성들처럼 병사들과 간부들은 해방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억압의 무게중심이 사라진 자리를 거대한 불확실성이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공포가 뒤엉켜 터져 나오지 못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하은정 소장은 대대장 집무실을 임시감찰 지휘통제실로 삼았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육군본부에서 급파된 최고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감찰팀이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다. 컴퓨터 수십 대가 설치되고 압수된 서류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분류되기 시작했다. 대대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었고 그 안에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의 첫 단계는 대대 구성원 전원에 대한 1:1 면담이었다. 감찰팀은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표인범 중령의 지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느꼈던 지시나 경험이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군수품 재고와 장부상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똑같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부당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임무만 수행해서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건조하고 방어적이었다. 수년간 이어진 표인범의 공포 정치는 그들의 영혼 깊숙이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이며 결국 보복당한다는 공포의 낙인을 새겨놓았던 것이다. 하은정 소장이 직접 그를 체포하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표인범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그의 뒤에 버티고 있을 더 큰 세력을 두려워했다.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하은정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단단한 침묵의 벽에 균열을 낼 작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급장을 뗀 평상복 차림으로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생활관을 둘러보며 그들의 얼굴과 눈빛을 하나하나 기억에 담았다. 그녀는 질문하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군수지원과장 이진우 대위였다. 그는 다른 간부들처럼 감찰팀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과장되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혼란에 빠진 과원들을 다독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깊은 고뇌와 갈등이 담겨 있었다. 하은정은 그가 무언가 알고 있으며 진실과 침묵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린 것은 의무실에서였다. 감찰팀의 한 수사관이 대대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던 중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입원해 있는 김상병을 발견했다. 바로 표인범의 운전병이었다. 그는 표 중령이 체포되던 날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했다. 보고를 받은 하은정은 즉시 의무실로 향했다. 깡마른 몸으로 하얗게 질린 채 링거를 맡고 있는 젊은 병사의 모습은 그 자체로 표인범의 폭정이 남긴 생생한 증거였다. 하은정은 조용히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김상병은 소장이 직접 병문안을 왔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니, 그냥 누워있게. 하은정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며 제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휴게실에서 들었던 서늘한 목소리가 아닌 따뜻하고 자애로운 음성이었다. 많이 힘들었겠군. 몸은 좀 어떤가? 김상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군 생활 내내 인격 이하의 취급만 받던 그에게 별 2개를 단 장군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괜찮지 않은 얼굴인데. 하은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상병. 나는 표인범 중령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닐세. 이 부대를 그리고 우리 군을 병들게 하는 종양을 뿌리째 도려내기 위해 왔네. 그러려면 자네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자네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네. 육군 감찰실장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자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보복도 없을 걸세.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김상병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며 사비로 실내 클리닝을 시켰던 일, 새벽에 자는 자신을 깨워 라면을 끓여오게 했던 일, 아내의 쇼핑을 대신해주고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던 수많은 사적인 지시들. 그의 입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겪었던 온갖 부당한 일들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이 부대 전체가 앓고 있던 깊은 병의 증상들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감찰 지휘 통제실의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연 수사관 앞에는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의 이진호 대위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은정 소장님, 잠시 뵙고 싶습니다. 지휘 통제실 안 하은정과 마주 앉은 이진호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지난 1년간 제가 모아온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다. 표인범 중령의 부당한 지시를 기록한 음성 파일, 그가 군수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증거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작성된 허위 보고서들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하은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했나? 처음에는 저도 방관자였습니다. 제 진급과 안위를 위해 불의를 못 본 척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 어린 병사들이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남은 군 생활을 모두 걸어야 한다 해도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호 대위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다. 하은정은 말없이 USB를 집어들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한 젊은 장교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아우성이었다. 이 대위, 자네는 아주 용감한 군인이야.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네. 그리고 약속하지. 자네는 절대 혼자가 아닐 걸세. 마침내 단단했던 침묵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거대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리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이진호 대위가 목숨을 걸고 넘긴 USB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하은정 소장의 지휘 아래 감찰팀 최고의 사이버 분석 요원들이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USB 안에는 표인범 중령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하들에게 자행한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이 담긴 음성 파일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단순한 군수품 횡령을 넘어 그는 유류, 피복, 심지어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전투 식량까지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가 착복한 금액은 일개 중령의 비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감찰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강운물산이라는 군납업체였다. 표인범이 체포될 당시 그의 책상 위에 있던 바로 그 업체의 계약서였다. 이진호 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급대대의 거의 모든 물품 계약은 비정상적인 수의계약 형태로 강운물산과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품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납품되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하은정은 즉시 강운물산에 대한 기업 조사를 지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강운물산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사무실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의 텅 빈 공간이었고 등기부등 본상의 대표이사는 이미 오래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노숙자 명의였다. 거미줄에 꼬리가 잡혔군. 하은정은 차갑게 은조렸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몸통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강운물산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군, 검찰과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진 추적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독거미의 실체가 드러났다. 강운물산의 모든 수익금은 여러 단계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된 후 한 투자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투자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표인범 중령의 매형 차진혁 예비역 소장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차진혁은 군 재직 시절 쌓아올린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군납 비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는 군수 분야의 주요 보직에 자신의 신복들을 심어놓았고 매제인 표인범은 그 네트워크의 핵심 행동대장이었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국가의 예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차진혁을 소환해야겠습니다. 수사팀장의 보고에 하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예비역이라고는 하나 두 개의 별을 달았던 장성을, 그것도 군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차진혁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었다. 예상대로 차진혁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교활하게 시작되었다. 하은정이 차진혁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육군본부의 고위 장성들로부터 그녀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육사 선배이자 국방부의 요직에 있는 한 장군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하 소장, 자네 요즘 너무 의욕이 과한 것 아닌가? 표 중령 건은 그의 개인 비리로 정리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나? 차 장군이 어떤 분인가? 군의 원로인데 예우를 해드려야지. 그의 말은 충고를 빙자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은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군님, 저의 충성은 대한민국 육군과 국민을 향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증거가 가리키는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것이 군의 원로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차진혁의 공격은 더욱 비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군 내부 통신망과 익명 커뮤니티에 하은정 소장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최초의 여성 감찰실장, 그녀의 야망은 어디까지인가? 능력도 없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을 단 하은정, 결국 군 원로에게 칼을 겨누다. 그녀의 뒤에는 정치권의 검은 손이 있다. 그녀의 사생활을 음해하는 저질스러운 루머까지 퍼져나갔다.
그녀를 질투하고 시기하던 일부 세력들이 이 기회에 편승하여 그녀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은정은 하루아침에 군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듯 했다. 감찰팀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수사관들은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은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니다. 군이라는 신성한 조직에 기생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흔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다. 두려운가? 나도 두렵다. 하지만 나는 내 군복의 명예를 걸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지금 떠나도 좋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수사관들의 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 바로 그날 오후 자금 추적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차진혁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주기적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돈의 행방을 쫓던 팀은 마침내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을 찾아냈다.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5포병여단의 한 부대 근처였다. 철원? 하은정은 나지막이 지명을 은조렸다.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며칠 전 그녀의 책상 위로 배달되었던 낡은 편지 한 통. 발신인은 1년 전 제5포병여단에서 복무 중 자살로 처리된 한 병사의 부모였다.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차진혁이라는 거대한 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동안 하은정 소장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민원과 투서들이 계속해서 쌓여갔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군 관련 고충이었지만 유독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낡고 해진 편지 봉투 수십 번을 고쳐 쓴 듯한 서툰 글씨체. 그것은 아들을 잃은 늙은 부모의 피눈물이 담긴 절규였다. 편지의 주인공은 1년 전 강원도 철원의 제5포병여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된 김지훈 일병이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입대 전까지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들이었고 편지와 전화 통화에서도 항상 씩씩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부대가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지훈 일병이 복무했던 포병여단의 여단장은 조남철 준장이었다. 그는 군내에서 젠틀맨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항상 합리적인 지휘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가혹 행위나 사건 은폐가 있었다고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김일병의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비극으로 결론지어졌고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은정은 처음 편지를 읽었을 때만 해도 그저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진혁의 비밀 자금이 철원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조남철 준장. 그는 차진혁과 육사 동기이자 군내에서 가장 가까운 막역지우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막히군. 그녀는 직감했다. 김지훈 일병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거대한 군납 비리의 실타래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은정은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비밀 조사팀을 꾸렸다. 그녀는 팀에게 차진혁의 비리 사건과는 별개로 김지훈 일병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조사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보안 유지가 생명이었다.
만약 조남철 준장까지 차진혁과 한패라면 섣부른 움직임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비밀조사팀은 가장 먼저 김지훈 일병의 부대 생활 기록과 당시 수사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동료 병사들의 진술, 부대 간부들의 보고,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죽음을 개인적 신변 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몰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의 눈에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총상의 각도가 일반적인 자살 사건과는 미세하게 달랐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유서는 그의 평소 필체와 달랐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 너무나도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조사팀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김지훈 일병과 군 생활 내내 가장 친하게 지냈고 그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던 동기 박민석 이병. 그는 김일병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병 제대를 했다. 사유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박민석은 한 지방 소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군대의 악몽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조사팀을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다 끝난 일입니다.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며칠이고 그의 곁을 맴돌며 식사를 챙겨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은정 소장이 보낸 팀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한편 계룡대에서는 차진혁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다.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대동한 그는 모든 혐의를 능숙하게 부인했다. 강운물산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표중령이 제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모양인데 저야말로 피해자입니다. 투자회사로 들어온 돈은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기업들에 제공한 자문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방어 논리는 철옹성과 같았다. 물증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몰랐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변명으로 피해갔다.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하은정을 향한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바로 그날 밤 철원에 있던 조사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박민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하은정은 즉시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화면 너머 박민석은 눈물을 쏟아내며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자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인 겁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김지훈 일병은 우연히 늦은 밤 부대 인근의 창고에서 조남철 여단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담긴 돈 가방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너무 놀라 몸을 숨겼지만 그만 인기척을 들키고 말았다. 젠틀맨의 가면을 쓴 조남철의 얼굴은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김지훈 일병을 위협하고 폭행했다. 그리고 자신의 권총을 사용해 그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는 것이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남철 준장은 저를 찾아내서 협박했습니다. 만약 입을 열면 너와 내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군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매일 밤 꿈에 지훈이가 나와서 저를 원망합니다. 박민석은 오열했다. 단순한 군납 비리 사건이 현역 장성에 의한 살인 및 은폐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하은정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화면 속의 박민석을 향해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석 군. 지금까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겠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하지만 이제 괜찮네. 자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걸세. 내가 약속하지. 자네와 자네의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겠네. 그리고 자네 친구의 억울한 죽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네. 이제 모든 패는 그녀의 손안에 들어왔다.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차진혁과 그 거미줄에 걸려 함께 악행을 저지른 살인마 조남철. 하은정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다. 대한민국 군의 명운을 건 가장 거대하고도 처절한 싸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민석의 충격적인 증언은 하은정 소장의 손에 새로운 검을 쥐어주었다. 하나는 차진혁의 목을 겨누는 비리의 검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남철의 심장을 꿰뚫을 살인의 검이었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했다. 어느 한쪽이라도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다른 한쪽의 적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될 터였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상대를 속이는 기만술이 필요했다. 하은정은 의도적으로 차진혁에 대한 수사 강도를 늦추었다. 외부적으로는 그의 철벽 같은 방어 논리에 막혀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를 비난하던 언론과 군 내부의 적들은 거봐라, 무리한 수사였다며 기고만장해졌다. 차진혁 역시 하은정의 칼날이 무뎌졌다고 판단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변호인단과 함께 수사망을 완전히 빠져나갈 계획을 짜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조남철과 김지훈 일병의 죽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사이 하은정의 모든 역량은 비밀리에 김지훈 일병 사망 사건에 집중되었다. 박민석은 군사경찰 특수경호대의 삼엄한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그의 증언은 향후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하은정은 직접 그를 찾아가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국가가 그를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재차 약속하며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동시에 그녀는 군 검찰을 통해 김지훈 일병의 시신에 대한 재부검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밤중 언론의 눈을 피해 철원의 국군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김일병의 유해가 조심스럽게 수습되었다. 아들의 안식을 다시 방해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던 부모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하은정의 굳은 의지를 믿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었다.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재부검에 투입되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정밀 감식 결과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군사경찰이 작성했던 부검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총알의 궤적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기에는 불가능한 각도입니다. 손에서 화약 반응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3자가 총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모든 증거는 박민석의 증언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젠틀맨 조남철 준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살인마의 얼굴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차진혁의 비리 네트워크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작업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진우 대위가 넘긴 자료와 압수된 서류만으로는 차진혁을 완벽하게 올가매기에는 부족했다. 그들의 자금 세탁 과정을 총괄한 회계사의 존재를 찾아내야 했다. 수사팀은 강운물산의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모든 검은 돈의 관리가 김영철 과장이라는 가상의 직책을 쓰는 한 인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영철의 실체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는 대포폰과 현금만을 사용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정의 수사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는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김영철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포착했다. 그가 특정 지역의 특정 은행 현금 인출기만을 고집스럽게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잠복과 추적이 며칠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고시원에 은신해 있던 김영철을 덮쳤다. 궁지에 몰린 그는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고 수사관들에게 생포되었다. 취조실에 앉은 김영철은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다. 하지만 하은정은 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김영철 씨,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첫째, 차진혁과의 의리를 지키다가 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남은 인생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는 것. 둘째,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하여 내부자 제보 감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 당신은 그저 이용당한 꼴이에 불과해. 차진혁은 당신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을 모른 척할 걸세. 그가 당신의 가족까지 책임져 줄 것 같은가? 하은정의 말에 김영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수사팀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차진혁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날짜별, 인물별로 상세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장부에는 뇌물을 받은 군 고위 간부들의 실명과 금액, 비리 업체의 리스트, 심지어 조남철 준장에게 김지훈 일병 사건 무마를 위해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하은정의 손에는 두 개의 완벽한 검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빛나는 두 자루의 검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결전의 시간을 가늠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다. 작전 개시일의 새벽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다. 계룡대 감찰실장실은 한숨도 자지 못한 수사관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하은정 소장은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어온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낸다. 목표는 조남철, 차진혁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모든 부패 세력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각 팀은 계획대로 움직여라. 지금부터 정예 구현 작전을 개시한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국 각지에 흩어져 대기하고 있던 수십 개의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격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제5군단 사령부를 향했다. 그날 오전 조남철 준장은 군단장 주재의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젠틀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군단장을 비롯한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헌병 완장을 찬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사람 조남철 준장이었다. 조남철 준장. 당신을 살인, 사체 유기,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및 술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선언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조남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졌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제5포병여단장 조남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수사관들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장성들의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동료 장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조남철의 모습은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와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군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현역 장성이 그것도 살인 혐의로 회의 중에 체포된 것은 건군 이래 초유의 일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의 고급 빌라. 차진혁은 느긋하게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조남철이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직 자신에게 불똥이 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꼬리 자르기를 할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그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을 때 그곳에는 하은정 소장이 직접 이끄는 감찰팀이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차진혁은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하은정 소장과 마주 앉았다. 하 소장, 아무리 그래도 퇴역한 선배에 대한 예우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영장이라도 가지고 온 건가? 하은정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2개의 파일을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파일에는 김지훈 일병의 재부검 결과 보고서와 모든 것은 조남철 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한 박민석의 진술서가 아닌 조남철이 체포 직후 모든 것을 실토하며 차진혁의 지시와 조언을 받았다고 진술한 자필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바로 김영철이 넘긴 비밀 장부였다. 하은정은 장부를 펼쳐 차진혁과 조남철 사이에 오고 간 자금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차진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금융 범죄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살인 사건의 공범 혐의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비밀 장부의 존재는 그가 구축한 제국 전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그의 모든 방어막이 사라졌다. 하은정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다. 차진혁 씨, 당신에게도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살인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군사재판 최고형을 받는 것. 둘째,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남은 인생을 독방이 아닌 일반 감방에서 보낼 기회를 얻는 것. 당신의 제국은 이미 끝났소. 이제 당신이 선택할 것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것뿐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차진혁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지난 10수년간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군수, 인사, 시설 등 군의 각 분야의 포진한 공범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그의 자백을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숙정작전이 시작되었다. 새벽을 기해 수십 명의 현역 및 예비역 장교, 군무원, 군납업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잠자리에서, 출근길에서,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나왔다. 한때 군을 호령하던 거대한 도미노들이 하은정이라는 작은 힘에 의해 연쇄적으로 쓰러져 내리고 있었다. 그 붕괴의 소리는 부패한 자들에게는 종말의 교향곡이었고 정의를 갈망하던 이들에게는 희망의 서곡이었다. 육군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표인범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접했다. 그는 하늘처럼 믿었던 매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린 차진혁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매형은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함께 끌고 들어간 거대한 족쇄였음을.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규모 군 비리 및 살인 은폐 사건의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연일 취재진과 군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민들의 모든 시선이 군의 자정 능력을 시험할 이 세기의 재판에 쏠려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들의 모습은 과거의 위풍당당함을 모두 잃은 채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표인범 중령, 차진혁 예비역 소장, 조남철 준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공범자들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들의 어깨 위를 장식하던 빛나는 계급장은 이제 없었다. 재판 과정은 하은정 소장의 감찰팀이 수집한 증거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였다. 비밀장부, 회계 자료, 녹취 파일, 법의학적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제시되었고 변호인단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증인석에는 이진우 대위와 김상병 그리고 박민석이 섰다. 불의에 맞서 용기를 냈던 이진우 대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표인범의 만행을 증언했다. 표중령의 사적인 갑질에 시달렸던 김상병의 담담한 증언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민석의 증언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그날 밤 창고에서 목격했던 끔찍한 진실을, 조남철 준장이 어떻게 자신의 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했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김지훈 일병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조남철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조남철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고인 표인범 지휘관의 권위를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데 남용하고 부하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국방 예산을 횡령하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가 매우 크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차진혁 군 원로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군내 사조직을 형성하여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만들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주범이다.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이어서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하은정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달려왔던 기나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감찰 팀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하은정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성취감 대신 가슴 한구석에 차갑고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법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범죄자들의 모습이 아닌 고통받았던 젊은 병사들의 얼굴과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김지훈 일병 부모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이 승리가 과연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있을까? 팀원들의 축하 파티가 한창이던 그날 밤 하은정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차진혁의 비밀 장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이제 대부분의 이름 옆에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붉은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 순간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한 줄의 기록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른 뇌물 리스트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액의 자금 흐름이었다. 서광산업이라는 낯선 기업 이름 옆에 단 2글자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방패. 단순한 메모였지만 하은정의 수사관으로서의 직감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다. 방패. 이것은 차진혁의 개인적인 비리 네트워크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세력을 암시하는 암호처럼 느껴졌다.
서광산업이라는 이름도 자금의 규모도 그가 관리하던 다른 유령 회사들과는 격이 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상대는 거대한 괴물의 여러 개의 머리 중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차진혁이라는 중간 보스를 제거하자 그 뒤에 숨어있던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의 존재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승리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전운이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이 채웠다. 하은정은 창밖의 깊은 어둠을 응시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차진혁과 그의 패거리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은정 소장은 승리의 기쁨에 취할 수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비밀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서광산업이라는 이름과 방패라는 단어가 불길한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비리 사건의 연장선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차진혁이라는 포식자가 속한 생태계 그 자체,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 라인을 이용할 수 없었다. 만약 방패가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조직이라면 군 내부의 정보망은 이미 그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섣부른 움직임은 자신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터였다. 그녀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자신만이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정예 인원으로 비밀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번 사건의 1등 공신인 이진우 대위 사건 종결 후 소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녀의 손발이 되어준 충직한 부관 김소령이 팀의 핵심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과 싸워야 하네. 우리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지원도 약속받을 수 없네.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반역자로 기록될 수도 있어.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나? 하은정의 비장한 질문에 이진우 소령과 김소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와 함께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전우들이었다. 조사는 서광산업이라는 실체 없는 기업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기업 정보망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정은 발상을 전환했다. 그녀는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자신의 옛 부하에게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군사기밀에 준하는 보안 등급으로 조회한 결과 마침내 서광산업의 희미한 꼬리가 잡혔다. 서광산업은 국방부 정보본부, 특히 해외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정보사령부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 퇴역 후 설립한 위장회사였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컨설팅 회사였지만 그 실체는 군의 통제를 벗어난 비밀 정보 조직, 즉 딥스테이트 디프 스테이트의 자금줄이자 행동대였다. 방패는 그들이 군 현역 시절부터 관리해온 비밀 자금의 코드명이었다. 이 자금은 국가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특수 공작, 소위 블랙옵스를 위해 조성되었지만 점차 조직의 사적인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되며 괴물처럼 변질되어 버렸다. 그들은 최신 군사 기밀을 해외 무기상에게 팔아넘겨 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군내 주요 인사를 매수해 인사권을 장악했으며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며 그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었다. 차진혁의 군납 비리는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벌이는 사업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자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하은정은 잠시 숨을 멈춰야 했다. 권오성.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사성 장군. 현재는 국방위원회 소속의 다선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군의 전설이자 보수 정치권의 거물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가 바로 이 거대한 부패와 반역의 제국을 건설한 황제였다.
하은정은 이제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의 크기를 명확히 인지했다. 이것은 군 내부의 비리 척결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세력과의 전쟁이었다. 권오성의 귀에도 하은정이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차진혁처럼 어설프게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하은정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신상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여 그녀를 압박했고 언론을 통해 하은정 소장이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역정보를 흘려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은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밀 태스크포스가 수집한 모든 증거의 서광 산업의 자금 세탁 내역, 권오성이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한 기록, 그에게 매수된 군 장성 및 정치인들의 리스트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리고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모든 지휘 계통을 건너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통령과의 긴급 독대를 요청했다. 군 소장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요청하는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요청은 당연히 묵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차진혁 사건을 통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그녀의 이름값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그녀의 독대 요청은 언론의 극비리에 알려졌고 여론은 그녀의 편이었다. 마침내 대통령은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는 청와대 집무실. 하은정은 대통령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녀는 어떤 수사도 감정도 섞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보고가 진행될수록 대통령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갔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의 심장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국가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적국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에게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하 소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대통령의 질문에 하은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 반역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전권을 주십시오. 저는 제 군복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은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대한민국 육군이 하은정 소장과 같은 참군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자 희망이요. 좋소.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소. 국방부, 검찰, 국가정보원의 모든 조직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 땅에 숨어있는 반역의 무리들을 남김없이 색출하시오.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하은정의 칼날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녀를 중심으로 국방부 검찰단, 대검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즉시 꾸려졌다.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모든 역량이 그녀의 손끝으로 모였다. 작전은 다시 한번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사당의 의원회관을 급습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였다. 권오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뉴스를 보고 있다가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라며 고함을 쳤지만 하은정이 직접 제시한 그의 모든 반역 행위가 담긴 증거 파일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다. 권오성의 체포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그의 자백을 통해 수십 명의 전현직 군 장성, 국정원 간부, 유력 정치인,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숨어있던 거대한 암덩어리가 마침내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고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기나긴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큰 홍역을 치렀지만 동시에 더러운 피를 씻어내고 한 단계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섰던 하은정에게는 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주어졌다.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녀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그리고 그녀에게 맡겨진 새로운 보직은 바로 육군본부의 2인자 육군참모차장이었다. 계룡대 육군본부. 과거 차진혁과 같은 부패한 군인들이 탐욕의 계획을 세웠던 바로 그 심장부 참모차장실의 주인이 바뀌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하은정은 감회에 젖었다. 불과 몇 달 전 계급장도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멸시를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이 거대한 조직의 개혁을 이끌어야 할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용기는 군 전체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젊은 장교들의 양심을 깨웠다. 이진우 소령과 같은 정의로운 군인들이 이제 그녀의 곁에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나갈 동지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한 개인을 넘어 썩지 않는 군인 정신의 상징이자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 더미 맨 위에는 육군 조직 문화혁신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조용히 들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대를 이끌어 나갈 첫 개혁의 칼날로서 자신의 이름을 힘차게 서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부패한 과거를 단죄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그녀는 이제 군의 외부에서 감시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안에서 희망의 칼날이 되어 거대한 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었다. 진정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